더만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이번엔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국내 증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56% 하락하며 2,61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이 오늘 크게 빠집니다. 1.54% 약세로 현재 71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주체의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13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217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57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흐름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659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이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 홀로 1,74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 투톱이 일제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1.23% 내림세로 56,000원, SK하이닉스가 2.59% 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20만 원 이탈하고 있습니다. 19만 9,200원에 거래됩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전 거래일에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1.5% 반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29만 5,000원. 반면 현대차는 1.5%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19만 9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48% 내림세로 83만 7천원. KB금융 오늘 2%대 강세 보여줍니다. 9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편 HD현대중공업이 1% 가까운 내림세로 41만 5,500원. 기아도 0.76%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지금 5위권 내에서는 알테오젠만 상승불 켰습니다. 0.79% 강세로 거래가 32만 원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이 0.1% 약보합, HLB가 4.29%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53,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 내림세입니다. 4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24% 내려갑니다. 27만 8,5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에서는 펩트론만 0.6% 오름세입니다. 19만 9,1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파마리서치가 0.48% 약세로 41만 3,500원, 휴젤이 2% 내림세로 33만 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가 0.83% 약세, 리가캠 바이오까지도 3% 낙폭 보여줍니다. 거래가 10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육계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한국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 닭고기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마니커가 오늘 상한가입니다. 1,110원 기록했고요. 체리브로도 23.4%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할인까지 19% 가까이 상승하면서 3,610원대에 거래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태양광 업체 규제 정책에 따른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가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상한가 경신하면서 거래가 24,900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CN플러스도 상한가입니다. S에너지 23.5% 시세 분출하면서 2,065원, 2,05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시죠. 오늘 환율 1,395원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9시 33분 기준으로는 1,396원 70전까지 올랐었고요. 현재는 1,395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이 환율의 급식한 변동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6% 내림세로 지금 2,600선에 다시 턱걸이와 있는 상황입니다. 2,609포인트고요. 코스닥 1.58% 내림세로 71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팔아내고 있는데 다시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가속화될지 수급 상황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문제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주말 토요일이었는데 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는 금융시장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네. 조치가 발표가 됐으니까 아직 미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긴 했는데 일단 우리 장에 좀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그동안 꽤 좋았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시장도 덩달아서 좋았다. 물론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여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아주 혁혁하게 또 성과를 낸 지난주였는데 네. 뭐 이번 주 우리 시장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우리 시장이 조금 장 초반에 그 여파로 지금 밀리고 있다. 그래서 2,600선 초반대로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옵니다. 그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계속 그 현물 시장, 선물 시장 모두 할 것 없이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어요. 제가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계속적으로 지난 한 4, 5개월 동안 계속 지속될 동안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선물 시장에서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현물에서 순매도를 한다고 해도 시장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 달에 들어와서는 급기야는 이제 외국인이 현물에서도 지금 이게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시장을 바닥에서 좀 건져 올렸는데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2,200선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2,600 또 중반선까지 갔던 우리 증시 그리고 미국도 바닥에서부터 뭐 많게는 30%, 40% 여기까지 반등들을 지금 M7 주식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숨을 쉴 때가 됐다. 숨 고르기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마침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갖다가 강등을 시키니까 그거 여파로 오늘장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그 조정시 매수 이런 좀 세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오늘장 좀 관심을 가지고 하루 종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오늘 추가로 더 떨어지는 것도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것도 지금 무디스에 일단은 신용등급 강등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달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 달러화 지수가 전 고점 110에서부터 98, 99 여기까지 쭉 내려갔을 때 미국 달러에 대한 그 확신이 이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딴 나라 통화들이 지금 강세를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유화나가 지금 강세로 갔고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1,400을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1,400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계속 보면서 간다라고 할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화가 강세로 가는 그 나라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 15년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은 달러화가 약세로 갈 때, 그러니까 원화나 위안화가 강세로 갈 때는 그 나라 통화들을 주식들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오늘 장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강세되는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일단 이달 들어와서 매수 쪽으로 좀 그래도 돌아섰는데 이제 순매수 폭도 확대가 될 수 있겠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이제 대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2주도 안 남은 이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네. 대만도 사고, 인도도 사고 이렇게 순매수 기조로 외국인들이 약간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게 움직임의 변화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개도국 증시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지금 그 펀플로우,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시장에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영향력이 지대하거든요. 여기서 네. 거의 점유율이 60에서 70%를 가지고 흔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을 봐도 선물 시장 거래대금이 현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할 때가 많아요. 여기는 이제 레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현물은 이제 미약하게 이제 한 1조 정도 이렇게 돌았습니다만은 선물은 지난 한 열흘, 뭐 15일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순매수 쪽으로 계속 강화를 시키고 있어. 오늘 장에서도 지금 현물은 코스피, 코스닥 다 팔고 있습니다만은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오늘도 사고 있다. 그 점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이번 주에. 일단 대만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참가를 하는 컴퓨텍스 2025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최근에 또 외국인들도 가세를 했고 네.
외국인들이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면은 삼성전자가 뭐니 해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아니겠습니까? 네. 하이닉스는 2위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순매수를 한 거 보면은 오히려 하이닉스를 훨씬 많이 샀습니다. 하이닉스를 1조 정도 가까이 사고 삼성전자는 한 3천억 이 내외밖에 사지 않았어요. 지금 그 외국인 지분율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빨간 선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저렇게 쭉 내려오던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 일주일 상관으로 저렇게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지분을 1조 정도 급하게 이렇게 사면서 다시 물량을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안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억 내외 순매수를 보여왔는데 겨우 이제 지분율 50.0%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까지 오늘은 뭐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리면서 주가가 20만 원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또 방점을 두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 다음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자, 엔비디아가 있고 마이크론 있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판단을 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구나 이걸 보실 때는 이 세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은데 제일 위에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사업 구조나 이익 구조가 거의 SK 하이닉스와 유사하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데 SK 하이닉스도 밑에서 두 번째죠.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은 두 주가 간의 이 수익률 격차가 지난 한 달간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30%포인트나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이런 주식들이나 지수가 훨씬 더 이렇게 앞에서 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오히려 후행하면서 이 수익률을 오히려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전체로 봤을 때 비중이 25%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시장의 이 갭 정도만 어느 정도 빨리 메꿔질 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시장도 괜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반도체를 너무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레깅하고 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조차도 여기서 크게 빠질 건 없다라고 볼 때는 시장에 뭐라 그럴까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다 무력화시키는 종목들도 있죠. 대표적인 삼양식품. 삼양식품. 지금 대표님께서 차트 분석하는데 이 삼양식품은 사실 차트를 보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일단은 무언가 흐름을 탔어요. 지난주에만 30%. 그것도 높다고 했었는데 30%가 더 올라요. 120만 원을 장중에 터치하기도 하고. 근데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토종. 네. 그 불닭 볶음면 먹으면 저는 진짜 맵던데 세계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지난 1분기 그럼요. 실적 보니까 네. 미국에서 매출이 증가한 게 무려 77%나 증가를 했고요.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중국에서도 10% 후반대로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증권사들이 내놓는 컨센서스라고 있어요. 그 실적을 무려 28%나 상회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다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늘 보면서 날아가잖아요. 지금 그 밸류에이션 차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왼쪽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PER 차트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PBR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PER 차트를 보시면 벌써 21.8배 수준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더 황제주를 생각하면서 뭐 이제는 150만 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죠. 나오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셔도 PBR 차트인데 7.4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좋은 게 있죠. 공급이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간다. 지금 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데 시설 확충하는 속도가 수요 늘어나는 거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현재로만 보면은 26년 거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30% 중반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PBR이 7배가 넘어갔으니까 시장에서 좀 많이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황제주 지위를 일으키는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좀 쫓아가시는 건 어떨까? 그 점은 해외에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 성장성을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라면 하나 잘 만들어서 이렇게 황제주까지 자리에 오르는 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조선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계속해서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나오는 게 조선업 협력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조선 선박을 발주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것이다. 점차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조선업에도 굉장히 호재들이 밀려온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지난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자고 나면은 맨날 나오는 뉴스들이 아주 긍정적인 뉴스 일색했잖아요. 네. 최근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 30년 중반대까지 미국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선박 대수가 300척이 넘어간다 이런 뉴스까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뉴스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믿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이제 손짓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자체의 조선업이라는 거는 경쟁력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좀 배를 좀 빨리빨리 좀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생태계라는 게 아주 하찮은 수준의 생태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 조선업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는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장이 조금 지금 제약된 가운데 캐파나 이런 것도 제약된 가운데 우리 조선 업체들은 어딘가 좀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 데가 이제 미국 구남의 MRO나 이렇게 보수 시장 이렇게 가고는 싶은 건데 이 미국 조선 시장이 다 우리한테 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든 뉴스들이 저는 상당 부분 지금 들어와 있다.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만 제가 항상 가져와서 마지막에 터치하는 게 밸류에이션 차트 아니겠습니까? 주가 순자산율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 PBR 차트입니다.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3.1, 삼성중공업 2.8 이쪽은 아직까지도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만은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최근까지 시장을 리드해갔던 아주 대장주들입니다. 그러나 고점 부분에 많이 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 말고도 딴 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삼양식품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여기도 바닥치고 이제 올라오는 이런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딴 쪽으로 이동하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에 굿뉴스들이 몰려드는가 하면 반대로 배드뉴스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들어오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가 없어요. 2차 전지는 저는 지난 2년간 좋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죄송한데 네. 시장의 성장성이 있다고는 계속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문이나 미디어나 유튜브나 보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캐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캐즘이라는 거는 이렇게 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틈이라는 게 이렇게 펄짝 건너뛸 수 있는 걸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금방 이렇게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캐즘이 아니고 좀 많이 멀어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2차 전지 산업 업체들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수요 회복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신호들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회복되는 사이클이 지금 점점 늦어지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 나온 뉴스들은 뭐였죠?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유상증자를 왜 하겠습니까? 회사의 돈이 떨어지니까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운전자본 이후에서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한 회사, 두 회사 여기에 유상증자가 그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극재 업체가 됐든 음극재 업체가 됐든 아니면 셀 업체가 됐든 유상증자나 자금 조달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주가 됐든 채권자가 됐든 계속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딱 떨어뜨리니까 되게 부담된다고 하잖아요. 네. 미국 정부가 미국이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을 조달하는지 차입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채권자나 주주나 여기에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차트만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주가 순자산 배열 PBR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최근에 주가가 계속 안 좋죠.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아직까지도 PBR이 3.1배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셨던 에코프로 BM PBR 10배 수준에서는 많이 내려와서 지금 절반 정도인 5.7배에 거래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다음 PER 차트를 볼까요? 이익 대비해가지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얼마나 지금 높이 거래되고 있느냐. LG에너지솔루션 56.8배입니다. 여러분들이 PER이라고 할 때는 우리 시장은 평균이 10배, 12배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56.8배예요. 에코프로 BM 122.6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익을 그만큼 못 벌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돈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PER은 저렇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2차 전지를 투자를 해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돈을 벌어내기에 지금 캐즘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 점은 좀 유념하시면서 반등이 좀 온다라고 하면 조금 네. 벌어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장도 살펴보죠. 말씀드린 것처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한 게 미국의 금융시장이 이제 다 거래를 마치고 나서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새로운 이제 한 주의 거래가 시작되면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가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될 텐데 일단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악재로 반영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악재로 반영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얘기잖아요. 이게 일반 기업으로 봐도 부채가 많아지고 이자 부담이 많아지면 이게 한순간에 돌리려면은 영업단에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거 영업으로 돈으로 네. 부채를 갚아버리면 회사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은요 지금 정부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좋아지려면 정부로 돈들이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관세 정책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미국 정부의 재정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네. 보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 이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30년대 중반 정도 가면은 GDP의 30%까지 이 재정 적자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이클의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약간 훼손은 됐습니다만 여전히 든든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이렇게 강등시킨 거 조금 영향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주 지대하게 뭐 시장을 막 블랙 먼데이 같이 막 흔들고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다만 네. 최근에 시장이 밑에서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M7 기준으로 30에서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호흡을 한번 쉬고 숨을 돌리고 가고 싶은 이런 타이밍에 마침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밀리면은 다시 저점 매수에 임하실 타이밍이 곧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지금 2600선을 이탈했다 회복했다 2600선 안팎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첫 TV 토론 주제, 경제였습니다. 요즘에 어딜 가도 경제 안 좋다 이런 말들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자, 그래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 살리기로 꼽히는데요. 과연 새 후보 가운데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적임자 누구인지 지금부터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선대본의 이은창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어제 첫 TV 토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또 개혁신당 이준석, 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경제 분야 토론을 했습니다. 일단 각자 좀 그 자당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잘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잘 못한 부분은 잘 못했다, 아쉬운 부분은 아쉽다 이런 부분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먼저 이게 협공을 좀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 방어를 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권영국 후보를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협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나 김문석 후보의 경우는 네. 본인이 할 말도 그냥 상대 후보에게 넘겨서 뭔가 비판을 하게 하고 뭔가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협공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앞으로 혹시 단이라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김이 좀 모락모락 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랬던 측면에서의 협공은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일단 김문수 후보의 핵심 경제 공약은 자유주도 성장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10가지 공약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가 경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유주도 성장, AI, 에너지 3대 강국, 또 청년이 크는 나라 이 부분인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진정성을 가진 후보라는 점을 충분히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아쉬웠던 점은 글쎄 뭐 아쉬웠다고 할 것도 아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점들,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세 높게 비판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워낙 김문수 후보가 선량한 분이라 그래서 그런지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충분히 공세를 펼치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네. 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희가 각 당의 이제 공약들을 보니까 그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 두 당은 예산을 지원하는 지원책입니다. 주로. 네. 근데 개혁신당은 효율을 높여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절감책입니다. 그 방향성이 많이 그게 먼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 우리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약을 다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질문이라든지 답변하는 모든 면에서 잘 인지하고 있었고 전문가스러운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후보 모두 방법은 다르지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기치에 대해서는 잘했다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1호 공약으로 국민 기본소득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1호 공약이 경제 쪽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고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위기를 만나면 재정적 위기가 오면 과소비, 과지출을 좀 줄이고 최대한 내 수입 범위 내에서 좀 생활하려고 애를 쓸 텐데 모두가 대한민국 위기라고 하면서 지금 재정 지원책만 다 가지고 나와서 똑같이 좀 반복되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좀 잘 아쉽다. 네. 뭐 토론에 임하는 과정에서 아쉽다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뭐 당 안에서 뭐 그런 냉정한 평가는 없었나요? 저희 잘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준비한 걸 다 못했다. 네. 이제 뭐 제 그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건 이제 또 이준석 후보가 광화문
통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네.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주요 내용들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맞설 단 하나의 필승 카드가 네. 본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계획돼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토론이 끝나고 나서 뭐 갑자기 잡게 된 건지 뭐 이런 배경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해서 추가 좀 드립니다. 근데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은 네. 있었고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고 좀 답답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후보와 맞설 상대가 개혁신당 이준석뿐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그건 여전합니다. 네, 하신 네. 거고요. 대변인 한 말씀 네. 하시겠어요? 뭐 어제 네. 저는 이준석 후보 토론 잘 봤습니다. 적어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는 궤를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는 점.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이 중도 보수 후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얘기하는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네. 본인이 중도 보수 단일 후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점을 지금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분명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공감대입니다. 이 공감대를 더 확산시키려면 당연히 단일화가 필수 조건이고요. 이 과정에 이준석 후보는 지금 뭐 어쨌든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적어도 김문수 후보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토론에서 첫 번째로 나온 공통 질문입니다. 저성장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모든 후보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각각의 상황 인식 또 여기에 대한 해법들 내놨는데요. 조금씩 결이 달랐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정부의 어떤 역할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돋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은 이미 경제 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공약들은 이미 내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졌던 측면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수 결손 이 3년 연속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62조 뭐 세수 이 적자 재정을 또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전가된 측면이 크고요. 또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지금 계엄을 통해서 이 국민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특히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만 100만 명이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창업에 관한 이 바람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결국에는 국가가 단기적으로는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지원책을 좀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 이 추경으로 통과됐던 뭐 예를 들면 지역화폐나 이런 게 통과되기도 했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들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추가 추경을 통해서 좀 더 단기적으로 지원책을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반면 국민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 네. 그리고 규제 혁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또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네.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규제 혁신처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혁파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는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보면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네. 우리는 민간 주도의 성장이어야 진정한 성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철학적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모태펀드 20조 원 조성해서 이 부분을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한 부분도 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부채 탕감 같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동의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상당히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일부 합리적인 야당의 제안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것들도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아까 이준석 후보는 아까 효율성을 이제 되게 강조하는 이제 전반적인 공약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일 잘하는 정부? 네. 이런 것들 되게 앞에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지금 정부 효율부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화두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네. 뭐 일론 머스크가 아시다시피 정부 효율부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초창기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기관들, 각 부처들을 통폐합해서 일단 작은 정부를 효율화하고 또 기업도 민간도 모든 재정을 효율화해서 아끼겠다는 겁니다. 일단 빚내서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끼자는 겁니다.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큰 틀은. 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제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격을 많이 했더라고요. 좀 괴짜 경제학. 네. 이다 돈 풀기식 괴짜 경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더라고요. 네, 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나와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뭐 국민 그 30% 그 투자를 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호텔 경제학 같은 경우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호텔에 예약을 했는데 그 호텔에서 그 예약금을 가지고 각 지역으로 돈을 돌려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 그 호텔은 노쇼가 돼서 예약금을 반환하는 사태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거 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호텔은 망하게 되는 거고 호텔을 가장 위로 시작을 했다는 것은 가장 규모의 경제가 호텔에서 시작한다는 가장 큰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호텔이 망하면 그 호텔에 파생되어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호텔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라든지 더 큰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할 수 없어서 괴짜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예로 든 것일 뿐인데 그 부분이 진짜로 마치 일어날 것처럼 상정을 해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좀 억지 논리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억지적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으로 이 어른들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더 깊게 남긴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미 성남시장을 거쳤고 경기도지사를 거쳤어요. 그리고 유력한 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 정책을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께 쉬운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꼬랑지를 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토론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많이 공격을 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이 부분에서 도대체 어떻게 승수효과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10만 원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것이 지역화폐로 지역 내에서 쓰이게 되면 그 지역에서 결국 돈은 돌고 돌아서 계속 유통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영업자에 대한 공약도 이준석 후보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약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뭔가 본인의 어떤 없는 거를 계속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님. 네, 그런데 그 최근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노쇼입니다. 예약만 해놓고 실제 가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 많이들 목도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노쇼 경제학이에요. 호텔에 예약한 후에 취소했는데도 그 동네에는 돈이 돈다. 이거 어떤 주류 경제학 책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론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정책은요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그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다면 본인의 생각이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태도가 저는 더 훨씬 현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제 도는 과정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예인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거를 왜곡 해석을 했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그 자체가 이제 경제학 논리로서 맞지 않다. 그 호텔 경제학뿐만이 아니고 네. 근데 그 호텔 경제학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만든 것이죠. 그냥 그 빗대어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까 아니, 네, 어떤 부분을. 이 코스피 5천이라 이런 발언이라든지 네. 그리고 K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그 30% 투자해서 네. 이런 자이언트 테크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 과정을 전부 다 생략하고 누구라도 갑자기 코스피가 5천이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선동적인 것 같아요. 국민들에 대해서 주식 잘 모르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대선에서 가장 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더 상승적으로 목표를 좀 지향을 해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갈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얘기하면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국가와 기업이 한 편을 먹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교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들을 지금 빨아들이는 국가가 지금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계속해서 자율 민간 경제에 모든 걸 다 맡겨놓는다. 오히려 전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국가가 뭔가 관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치는 아니지만 민간을 어떻게 국가가 더 뒤에서 도와줄 거냐 그런 차원에서의 이 방향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AI와 관련돼서 인공지능 뭐 검색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 책임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국가 책임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무슨 뜬구름 잡는 어떤 주식 뭐 5천 간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말 표현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이 이야기도 같이 짚어볼까요? 커피 원가 120원에 대한 논란입니다. 토론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한참 동안 아웅다웅 후보들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말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말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남양주 계곡 상인들, 그러니까 계곡에 가면 보통 평상을 펴놓고 거기서 닭 5만 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원래 그거 다 불법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생 방안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닭을 이렇게 똑같은 공력을 들여서 그렇게 팔아가지고 3만 원 남기느니 커피 이거를 팔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로 드는 그 과정이었는데 그거를 콕 집어서 커피값 120원인데 뭔가 폭리를 취한다는 식의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전후 맥락은 지금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금 계곡 정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지사로서의 어떤 업적으로 지금 남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람들과 대화해가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그 규칙을 서로 함께 지키자라고 설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오히려 더 이게 설득의 리더십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를 갖는 측면들이 있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계속 이 맥락이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언급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일부 소상공인들도 이것도 뭐 현실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변인님? 네, 뭐 일단 경제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네. 오늘 뭐 이 인터넷상에 챗 GPT상에 스타벅스의 이 아메리카노 원가를 계산해달라고 하니까 4,000원이 넘는 가격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가라는 측면을 뭐 지나치게
원두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맥락으로 본인은 얘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은 자영업자들이 그럼 이렇게 일방적인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진 것 아닌가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자영업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영업 활성화 조치를 약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라는 것은 복잡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대중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한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 후보들을 향해서 조작됐다, 자꾸만 조작됐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씌우는 것 자체가 이런 논란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극복해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도 강하게 비판했어요.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나는 발언이다. 저희는 이렇게 설명드려보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 불법 영업하는 그 상인들을 내보내고자 할 때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때가 2019년이었다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원가도 약간 속이고 커피값이 저희가 지금도 3, 4천 원 커피를 먹지 8천 원, 9천 원, 만 원짜리 커피를 어떤 커피를 얘기하는 건지 그 상인들한테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자꾸 좀 거짓말하고 부풀려서 이 상인들한테 이제 꼬시는 거잖아요. 커피 팔면 이만큼 남으니까 그쪽 가서 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좀 거짓말로 이렇게 호도하고 선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습관적인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제 토론할 때도 그 정년 연장을 하는데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아니 정년이 연장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어떻게 같이 늘어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논리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 4.51로 줄이는데 임금은 그대로야. 계속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걸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 비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가 지금 우리는 3, 4천원에 사 먹고 있지만 계곡이라든가 산 위에 올라가면 가격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약간 말꼬리로 계속해서 이 토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정년 연장과 관련돼서는 저는 정년 연장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사회 정책을 대선 후보가 또 토론을 할 텐데 23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고령화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년 연장은 당연히 필요한데 청년 일자리와 이것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곳이 어디냐?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될 문제이고요. 먼저 지금 사실은 일손이 없어가지고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어르신들께서 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정도의 단계적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해서 마치 한 날 한시에 모두가 다 정년 연장이 되고 청년들은 이 일자리가 없어서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자, 저희가 자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자영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마 가장 힘들게 된 그 계층이 자영업 소상공인 여기에 대해서 아마 따로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정책 대출 탕감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어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금융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일부 지원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이게 직접적인 비탕감을 해줘야 된다. 이걸 검토하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영업자분들께서 뭐 이게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대미문에 코로나19가 왔었고, 네. 그 여파가 계속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었고 지금은 아예 이제 이 내수 자체가 지금 죽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이 통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중물 역할로 투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빚을 지기를 피하다 보니까 결국 자영업자들이 다 빚지고 지금 폐업하고 사실은 폐업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미 빚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폐업하는 순간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장사는 잘 안 되는데 문을 열고 계신 개점 휴업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12월 3일 개엄 이후에 네. 야, 이게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 플랜카드가 막 붙어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이 구청 공무원들을 향해서 제발 회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읍소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이 전체적인 어떤 재난 상황에 어떤 처하게 됐던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그것을 해줄 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검토 과정에서 좀 걸러져야 될 부분이지만 예. 국가가 어쨌든 이 자영업자들의 힘겨움 이런 것들을 그냥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원칙을 좀 밝힌 것이라고 봅니다. 직접적인 비탄감을 국가가 해준 적은 역대 없었죠. 없었고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모럴 해저드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말씀 아주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농가부채 탕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부채에 대한 원금 탕감이 아니라 이자와 상환 연기를 해준 거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에 대선 공약 때 이 신용불량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만 당시에 원금을 탕감해야 하느냐, 원금 탕감이라면 정부 재정을 통해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을 완전히 도와주는 건데 그렇다면 이 모럴 해저드의 문제와 또 하나는 정부 재정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그 금융 지원과 함께 이자 탕감과 같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소상공업자에 대한 그 금융 탕감이 정말로 원금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건지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에 늘었던 이자와 관련한 탕감 이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지금 당장 외교 안보 분야에 닥친 현안,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전략이라든지 해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후보들이 입장을 내놨는데 역시 조금 달랐습니다. 이거는 이준석 후보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당연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더하지면 더해질수록 기업의 방향 잡기도 어렵고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그 미국 가서 협상을 좀 하고 지금 협상 과정에서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민주당에서 경질했고 그리고 그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선 나온다고 내려왔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말 국가의 중대한 이 큰 위협과 이 문제 앞에서 공직자들이 그냥 다 그만두고 정치적 논리에 이렇게 휩싸인다는 게 저희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정부 협상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른바 7월 유예 기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좀 속도전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잖아요. 네. 국민의힘 정권은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른 어느 정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명확한 한미동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이런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고 있는 일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른바 친중 논란 이런 것은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안 관계와 관련해서 대만과 중국에 관련해서 모두 쉐쉐 이렇게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런 발언이 미국 조야에 알려지자마자 유력한 한국 대선 주자의 발언이 맞느냐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김문수 후보는 한미 동맹이라는 명백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뭐 친중 발언 논란이 나왔으니까 네. 해명을 좀
예, 일단은 그러니까 강대국이라고 해서 기침하면 우리가 무릎부터 꿇고 들어가는 그런 태도와 자세는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와 국가대 대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한미동맹적 관계는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미 지난 계엄 때 미국에서 지금 열이 받은 거 아닙니까? 계엄 완전히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로 갈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온 연락도 안보 관계자들이 지금 다 받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그대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질 않고요. 그리고 최상묵 경제부총리에 대한 경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질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만뒀을 뿐이에요. 다만 탄핵 사유는 명확합니다.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배하면 안 되죠, 공직자가.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도 본인이 왜 이걸 무시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에서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나 통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집에 가 계시잖아요.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이 열세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요, 멕시코나 캐나다 국력이 당연히 미국보다 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함께 논리를 세우고 이거를 똘똘 뭉쳐가지고 방어를 하다 보니 결국 유해까지 이뤄냈거든요. 그 속도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과 당연히 맞닿아야 되는데 지금의 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이렇게 미국 가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고, 미국 인사의 이 언변에서도 결국 그 얘기가 나왔었죠. 대선에 이걸 활용하려고 한다. 네. 그랬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이거를 휩싸일 이유가 없다. 지금은 정부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 대선 후보가 뽑히게 되면 그 이후에 지금 7월 8일까지 김문수 후보는 못을 박아놨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에 맞게 때때로 맞게 그렇게 이제 적응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너무 7월 당연하죠. 8일이라는 네.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딜에 목맬 필요는 네,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그렇죠. 미국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우리도 당연히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측면에서 지금 인수위도 없이 정부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불리한 측면은 있겠지만 그러한 측면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에도 충분히 우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무시하고 미국에서 몰아붙이면 그게 과연 동맹인가?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네. 자, 저기 자꾸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불가피합니다. 네, 1등이니까요. 불가피합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유세 과정에서 했던 해수부와 해운업체죠 HMM의 부산 이전 공약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HMM 부산 이전 같은 경우는 노조에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게 정확히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해명을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일단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을 함께 발전시킬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그 이유는 지금 노인과 바다라는 이 폄훼를 듣고 있기도 하고 제2의 도시에서 인구가 지금 제3의 도시로 밀렸다. 청년들이 떠나간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발전 공약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국가 성장 동력과 맞물려서 부울경 자체를 그렇게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보관에서 결국 해양수산부도 이전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 해양 관련된 기업들을 그쪽으로 유치하겠다,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유세 현장에서 실제로 HMM 관련된 노조가 있습니다만은 와가지고 같이 협약식도 하고 한 것이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완전히 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국민들께 유세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유도책을 통해서 그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보관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고요. 차후에는 해사 법원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포괄적으로 결국 지역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의 일환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 김문수 후보는 또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부산 지역에 대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산업은행을 이전시키려면 산업은행법을 바꿔야 합니다. 네. 민주당이 절대 의석 다수를 국회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협조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것 차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은 들어주기 어렵다라고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법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은행 이전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본인들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HMM은 더군다나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 지분이 많긴 하지만 민간 기업의 본사 이전을 어떻게 대통령이 하겠다는 건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기업인 산업은행 이전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민간 기업을 이전시키겠다고 하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고요. 저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 부처니까요. 네. 과거에도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우리 당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도 예를 들면 HMM 부산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비판적 입장을 내놨죠. 당연합니다. 이제 민간 기업을 우리가 그 강제로 이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희가 이제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고요. 저희 이제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저희가 강제로 이거 내부적인 과정 없이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이걸 옮기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내려가서 SBS를 부산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황당한 메시지를 계속 내시는 게 뭐 본인이 이제 지지율 1위고 유력한 후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발언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우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말씀하십시오. 대통령 후보가 돼서 기본적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 때 당연히 기업 유치하겠다, 기업이 이전시키게 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리쇼어링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로 나갔던 기업 국내로 들여오겠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독재적으로 할 겁니까? 끌어오면 됩니까? 안 돼요. 결국에는 유도책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 유도책을 공략화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 타협하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 복지라든가 아니면 그 기업이 이전했을 때 어떤 이 다른 어떤 뭐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업 하나만의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산업 자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미 부산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이 소구력이 있는 공약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부산을 내려갔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 심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설득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해왔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살린다면 전 충분히 오히려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도시 하나를 완전히 이 바꾸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못한 이유가 마치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 이 자체를 처음부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잖아요. 딜이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야당이 하고 싶은 것도 조금씩 들어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품을 보여주고 국민 앞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대화와 타협 완전히 다 근절해놓고 오히려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 대화 타협 분위기는 멀어졌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더 짙어졌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의 오히려 반성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공이 모두 GTX 노선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지금 GTX A 노선이 일부분 부분 개통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B, C, D, E, F까지 뭐 계획은 나와 있고 이런 상태인 건데 이걸 전국으로 확대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그 5대 메가시티 중심으로는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철도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종합해서 교통혁명을 이뤄내겠다는 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고요. 저는 관련해서 여러 예산 문제들이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부 예산으로만 할 수 없다면 민간 자본의 유치 등을 통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설명드리고요. 관련해서는
이 비용 편익과 관련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또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비용 편익이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의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근데 지금도 A 노선 외에 BC 노선도 일부분에서는 공사 진행이 좀 어려울 정도로 네.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사안일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는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 겁니까? 공약을 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두 후보가 공약을 했지만 뭐 똑같진 않습니다. 네. 다만 비용 편익 분석이나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좀 뜯어보면 토건 공약이거든요. 네. 우리 동네에 건설해 줄게. 우리 동네에 토건 이거 사업이 일어나게 해서 부응해 줄게. 요렇게 이제 공약으로만 쓰이고 추후에는 진짜로 뭐 몇 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이걸 다 하게 되면 수십조, 수백조의 공약이 재원이 들 겁니다. 결국 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요. 이것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익성 면에서도 계속해서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저는 좀 다소 과한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필요한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예측치를 제시하면서 그런 곳에 이제 핀셋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대선 판세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후반부부터는 또 사전 투표가 예정이 돼 있죠. 본 투표 이제 2주가량 남은 그런 상태인데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과반을 넘었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고요. 자, 지금 이 판세가 계속 굳어지는 건지 아니면 뭔가 흔들릴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판세 분석을 좀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준석 후보 대변인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선거라는 것은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어제 이제 대선 토론회를 시작을 했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높은 그 지지를 또 받은 걸로 또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지지율의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당연히 이준석 후보라는 것은 뭐 누구나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항상 대립되어지고 또 이렇게 맨날 틈만 나면 싸움만 하는 이 양당 구조에 대해서 이제는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로망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2번이냐 아니냐 그 문제지 저희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시간적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대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는 뭔가 반등의 어떤 네. 모멘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죠. 우리 당은 아직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조차 결집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후보 지지율은 사실 정당 지지율 수준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제 있었던 토론회가 상당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토론회 전반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인 것은 분명하지만 네. 지금도 이런 정도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대한 걱정, 우려 이거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중도 보수 진영의 결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이른바 1강 1중 1약이라고 하지만 우리 당의 그 출발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중도의 결집이 이루어진다면 2강 1약 정도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1%포인트씩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각오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서부터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결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번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분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적어도 우리 그 중도 보수가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면 저는 이거보다는 높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지지에 머무르는 것인데 일단 토론회를 기점으로 좀 반전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51%, 50% 과반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제 국민들께서 기대해 주시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재 국가로 갈 뻔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까지 하고요. 완전히 이제 내란 정당으로서의 어떤 이 귀틀을 지금 갖춰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부정선거론이나 이런 것들과도 여전히 절연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선대위에서의 요직들을 지금 여전히 이 친윤 의원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반영됐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그리고 야당 이 대표를 하면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리더십 아주 극한 상태에서의 순간적 어떤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이 리더로 한번 맡겨봐도 되겠다 이러한 심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은 이제 자만과 오만 이런 것들이 이제 확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패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아침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음을 좀 다잡고 절대 실수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변수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역시 네. 이제 그 부분이 클 것 같은데 예. 이준석 후보는 지금 갤럽 조사에서도 8% 정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계속 유지되고 한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두 자릿수로 가지 못하면 단일화 압력을 계속 휩싸이게 될 겁니다. 네. 여보 스스로 완주를 하지 못하게 되고 10%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선거 비용도 보전을 아예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 운동의 어떤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나중에는 결국 선거 패배하면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또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들이 이제 서로가 있는 거여서 결국 진영이 결집하게 되면 이 방향은 모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하루하루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열심히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던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통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따라 지지를 철회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에 중도 확장으로의 가는 길은 충분히 열었다고 판단하는데 특히 우리 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란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물론 그전에도 단일화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당이 아직 결집하지 못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없이는 정치에 참여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도울 명분을 찾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늦었지만 본인의 발로 우리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보고요. 그것을 계기로 중도 확장의 표를 하나하나 갖고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면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여전히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자릿수 득표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내부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검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일단 단일화에 대해서는 후보가 누차례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저희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단 접점이 없잖아요. 저희는 계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는 이제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탈당을 한 것이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라고 보는 게 지금 김문수 후보 자체가 너무 극우화된 이미지를 못 벗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예전에는 그렇게 성공적인 정치인의 삶을 사셨지만 네.
최근 들어 한 7, 8년 전부터 정광훈 그 목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뭐 자유통일당이라든지 극우 세력들과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이미지가 너무 고착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갑자기 이제 극우적인 이미지로 지금 모든 이제 중도층들이 다 등을 돌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윤석열하고 같은 팀이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20%대 이렇게 박스권에 머문다면 네.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기대를 이제 보수 쪽에서 접는다면 이제 그 기대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차차기에 대한 기대라도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의 미래가 누구인지 이준석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저는 유의미한 지지율이 네.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 짚고 토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 4년 연임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 연임과 중임의 차이가 지금 있는데 일단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이제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 부분부터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도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연임제의 경우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심판받을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4년 해봤더니 잘했다. 그럼 한 번 더 해라 라고 기회를 주시면 8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4년 하고 잘 못했다. 그럼 4년 하고 물러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연임제입니다. 근데 중임제는 미국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의 경우는 지난번에 당선됐다가 지난번에 떨어졌다가 이번에 또 당선됐잖아요. 네. 그건 중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은 연임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국민들의 선택권, 국민들의 심판, 이 기회를 한 번 더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기존의 단임제는 한 번 이 당선이 되면 5년 동안 제가 반품될 기회가 없잖아요. 끝까지 그냥 자기가 5년 동안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의 행정 권력을 휘두르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중간 심판을 받는다 하면 대통령이 국민 눈치, 의회 눈치 이거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결선 투표제 관련돼서도 던졌잖아요. 결선 투표제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소수 정당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양당만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할 정당이 없어서 지지를 또 이 양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 제도 때문에 양당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당에 표를 던지면 사표가 되기 때문에 양당으로 표를 던지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이제 결선 투표제가 되게 되면 어떤 후보든지 어떤 정당의 후보든지 끝까지 한번 완주해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면 훨씬 더 국정 운영 동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하는 점에서 이 지점을 던진 것이고 이것은 여야의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고 거의 컨센서스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까지는 꼭 우리가 좀 반영해서 바뀌었다면 좋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통령은 3년, 임기를 3년으로 네. 단축하는 안까지도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임과 연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냐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국식 제도가 중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평생에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선거엔 못 나옵니다. 연임제는 뭐냐면 푸틴처럼 본인의 측근 메드베데프를 총리로 임명했다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한 이후에 다시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연임제도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2번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이재명 후보도 원한다면 중임제를 선택하면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회 권력의 비대화입니다. 최근에 상황 다 보셨잖아요. 입법권을 독점한 민주당이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방탄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국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개헌안의 핵심입니다. 네.
경제를 주제로 한 첫 대선 토론이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후보들의 철학과 비전, 또 깊이 있는 공약 토론, 뭐 이런 것들을 원한 유권자라면 다소 실망스러우셨을 것도 같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잘 모르고 답하는 것, 혹은 뭐 설익은 공약, 유권자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토론 더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